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어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카드를,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미국이 바라던 내부 동요, 혼란, 붕괴, 전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게 아닐까. 미국이 이란의 DNA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기름값 이야기부터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영상 찍는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 아닌가.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를 해왔고요. 모든 유조선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들어갔던 배들은 또 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란 쪽에서는 아마 규례를 설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규례 설치함을 공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다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의 민간인들을 대피하라는 그런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공지를 했는데 결국 이것은 또 추가적인 미국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극한 대치 상황인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충돌하진 않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약간 지금 끝나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게 불똥이 번지는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사실 국제 해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같이 사용하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해협인데 이란 남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은 한 번도 근데 과거에는 봉쇄를 할 수 있다 협박만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사실상 봉쇄 효과를 내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봉쇄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이란의 수뇌부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빌리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정권 실세들도 제거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카드를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지금 사실상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름값 말고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클까요? 이 전쟁은? 24년에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두 차례 정도 서로 주고받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고 짧은 공격이 있었죠. 자, 그때 어떤 프로 촬영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동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중동 얘기가 나오면 중동에 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줄 모른다. 이란이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분이 최악의 상황에 왜 대비를 하냐. 대뜸 최악의 상황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자꾸 거기에 대비해서 무슨 우리가 물자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어요. 그래. 우리가 맨날 양치기 소년이라고 욕만 먹었거든요. 실제로 산업부에 있는 우리 과장이나 부장님들이 맨날 우리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면 교수님 유튜브에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네. 왜요? 그러니까 아니 자꾸 뭐 호르무즈 해협 이러니까 부처에서 자꾸 뭐 새로운 매뉴얼 만들어야 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플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잘 안 일어날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사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제 방송에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한 달 내내 전쟁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정말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대비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뭐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클까요? 이 전쟁은? 가장 큰 거는 이제 기름값이죠. 그리고 기름값의 여파는 사실 기름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사실 기름값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70% 이상을 에너지를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이걸 수급하지 못하면 우리의 뭐 생산 시설 돌릴 기름이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수입이 완전히 줄겠죠. 근데 우리의 산업이 또 멈출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한국 같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 에너지를 수입해오는 국가들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고 에너지 외에는 이제 우리 또 국방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죠. 미국이 배치해 놓은 패트리어트 요격 포대, 그다음에 사드 포대까지 지금 차출해 갔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필요해서 미국도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배치해 놓은 전략 자산을 다시 중동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사실 이란의 전쟁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우리 한국에 미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을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한테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뭐 사실 전쟁에 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야. 그리고 우리가 뭐 이란과 무슨 친하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우박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직접 개입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전쟁에 대해서 뭐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국제 분쟁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의 시각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외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또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을 던져준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 이란은 그래서 이란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원유를 수출해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원유와 가스를 수출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것이고 사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1979년 이후부터입니다. 혁명이 난 이후부터 조금씩 제재가 있어 왔고 그 다음은 2002년 이란이라는 국가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이란의 제재가 강화되죠. 이란은 그래서 공군이 없어요.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투기를 거의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1979년 이전에 팔레베 공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미국 전투기들이 아주 고철 전투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해서 모든 역량을 탄도미사일 개발에다가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이 되게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항공우주 기술도 뛰어나고요. 자, 항공우주 기술과 탄도미사일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뛰어나죠. 그 다음에 드론 기술이 또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요. 물론 기술이 좋은 건 아닌데 아주 싸고 효율적인 드론을 생산하는데 최적화돼 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써가면서 지금 상당히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근데 그런 이란의 압박에 사실 미국이 속 시원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어느 정도 방어력이 갖춰져 있을 거다라는 걸 예상을 못했나요? 예상했죠. 예상을 했는데 뭐를 예상을 못한 게 그거는 예상을 했지만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개전 초기에 한 40여 명의 고위급 인사와 장성들을 암살하고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면 내부 혼란과 동요, 그 다음에 이란 집권 엘리트 간의 집권 수뇌부들 간의 어떤 동요, 그 다음에 균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란이 많이 흔들릴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던 거죠. 왜? 이란이라는 국가가 되게 체계가 잘 돼 있고 이미 작년 6월 전쟁에서 초반에 똑같이 많은 군 장성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행들을 다 이미 뽑아놔라. 내가 죽으면 내 다음은 누가 될 것인지 다 뽑아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후임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이란의 혁명수비대라는 이 조직은 내부 결속이 나름대로 잘 돼 있고 뛰어난 조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미국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래서 내부 균열 아니면 내부적으로 거기에 미국을 찬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항명을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혁명수비대가 예를 들어서 막 무너지거나 붕괴되거나 균열을 보인다거나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미국이 바라던 어떤 그런 내부 동요, 혼란, 균열, 끝에는 붕괴 이런 것을 기대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의 DNA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게 아닌가. 전쟁이 나면 이란의 대응이 얼마나 강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안 준 게 아닌가. 자기들만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란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안 한 게 아닌가.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걸프 국가의 정유시설을 때리고 이렇게 이란이 나올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명령했을까라는 그런 기사가 나기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전쟁에 참여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부 인사들은 이란의 DNA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얘기를 한다면 말을 듣지 않는 이란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력까지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에게 협상 중에 했던 말을 우리는 반드시 지킨다는 2월 달에 계속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을 1차, 2차, 3차까지 했고요. 핵협상을 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주위에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을 계속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압박을 했죠. 내가 제시한 핵협상 조건을 받지 않으면 전쟁이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여러 차례 협박을 했었고 압박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말을 실천에 옮겼죠.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많은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또 다르게 봤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말을 하면 그냥 말로 그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의 특히 미국 대통령이 만의 권위가 있다는 것. 문제는 이제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위신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닥 그렇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란이라는 국가가 자국민을 1월 달에 반정부 시위가 심하게 있었을 때요. 총환경 진압을 해서 거의 3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인권 단체들도 대부분 그 정도는 사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또 1월 중에 반정부 시위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Help is on the way라는 표현으로 반정부 시위를 도와줄 테니 계속 나와서 시위를 해라. 그리고 당신들을 억압하는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2월 28일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혁명수비대, 즉 강경진압에 동원됐던 혁명수비대 그리고 또 강경진압에 동원됐던 민병대 바시지를 공격하면서 자신의 이 전쟁의 정당성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도대체 왜 남의 나라 정권에 그렇게 간섭을 하나요? 미국이 하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뭐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겠죠. 왜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 보냐 이거죠. 왜 미국과 친하지 않냐.
우리는 당신과 친하고 싶다. 근데 당신들이 계속 우리를 앙감하지 않냐? 왜 우리 미국과 함께 교육을 하지 않고 왜 우리 미국을 싫어하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겠죠.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을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한테 잘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알리 하미네이 최고 지도자는 협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조건들을 거의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란 정권,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란 정권이 미국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 정권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는 마치 이란을 완전히 다른 국가로 바꿔놓을 수 있을 듯한 그런 결기를 보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이라는 국가는 그런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구나. 아무리 우리가 공중전에서 압도적인 전략적으로 압도적인 국방력을 아니면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란을 정권 교체시키기는 어렵구나라는 것을 점차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권을 최대한 약화시킨다. 군사력을 제압한다. 자,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반전부 시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에요. 이란은 미국을 왜 미워하나요? 미국을 할 수밖에 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악연이 있거든요. 이란과 트럼프는 악연이 있어요. 일단 2018년으로 돌아가시면 트럼프가 오바마와 이란이 맺어놓은 핵협정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합니다. 이란은 잘 준수를 하고 있는데 핵합의를 하나도 어긴 게 없어요. 자, 그 상황에서 자기가 새로운 합의를 하겠다고. 오바마가 한 합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내가 새로운 합의를 하겠다며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란은 그 이후에 이제 우라늄 농축을 뭐 60%까지. 사실 오바마 때 맺은 합의는 3.67% 이하거든요. 네, 저농축 우라늄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돌릴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 합의였어요. 그걸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깨니까 이란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그럼 우리도 우라늄 농축을 60% 혹은 70%까지 올리면서 핵 위기가 이제 본격화 되기 시작하죠. 그게 첫 번째 악연이고요. 두 번째 악연은 2020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전. 이란에는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바로 밑에 급대는 거의 이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혁명수비대의 최고 엘리트가 있었어요. 장성이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 내에 해외 공작 파트를 담당하는 알 고도스 부대가 있는데 이 고도스 부대의 사령관이 거셈 솔레이만이라는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령관을 트럼프가 바그다드 공항에서 암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발끈하게 되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이유가 있었어요.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다든지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업자들이 사망을 했을 겁니다. 한두 사람이.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친이란 민병대가 우리 미군을 죽이냐? 미국 사람을 이렇게 살해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 미국과는 완전히 이제 이란은 특히 트럼프와는 상극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1963년 모사데크라는 아주
이란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 총리를 또 하야시키고 왜냐하면 그 총리가 상당히 반서방, 반미 정책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란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 사람을 제거하고 다시 그때 팔레비 국왕을 옹립하게 되는 이런 쿠데타와 같은 공작을 CIA가 했던 적이 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미국에 대한 이란의 감정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혁명이 1979년에 일어났고 그 혁명 이후에는 이란은 완전히 반미 반 이스라엘 국가가 됐죠. 혁명 전에는 그래도 미국과 영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괜찮고 좋은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팔레비 국왕이 대단히 친서방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도 친했고요. 미국과도 상당히 친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79년 혁명 이후에 이란은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죠. 쉽게 말해서 이란은 미국은 큰 사탄이에요. 그레이트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입니다. 그 제국주의의 끈앞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친 이란이 미국과 대항하는 것은 뭐 그렇게 놀랍지 않으나 이것은 정권 차원의 이데올로기고요. 또 이란 국민들 특히 젊은 국민들 중에는 미국산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미국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코카콜라 좋아하고요. 미국 제품 좋아하고요. 미국 드라마 좋아하고요.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국민들 억압하면서 이런 이데올로기를 계속 강화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정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인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손발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나요?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나타냐후 때문에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못할 거라는 질문을 매일 받아요. 방송 나가는 곳마다. 근데 아니거든요. 물론 따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쟁 휴전하겠다는 그 기조를 바꿀 정도로 나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도 나타냐후가 끌고 들어간 전쟁 아니냐? 그러니까 끝낼 때도 또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의논해서 끝내겠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못 끝낸다. 나타냐후가 절대 못 끝내게 할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는 이제 두 국가가 같이 전쟁을 하지만 100% 맞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스라엘이 테헤란 인근에 있는 정유 시설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이란 국민들의 민심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국가가 결국 에너지를 수출해서 국가의 부를 만드는 그런 국가인데 유일한 국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정유 시설을 때리는 것은 이란 국민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아주 싫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이란이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의 유저는 그렇게 때리면 유가는 또 오르게 되잖아요. 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출구 전략을 못 찾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자, 출구 전략이 나왔잖아요. 출구 전략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진심이라고 봐요. 이거 허풍 아니고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고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이제 언제 되느냐 그리고 이란과 물밑 협상에서 이 휴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지 방향은 이미 결정됐다. 전쟁을 더 끌어봐야 유가만 더 오르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이미 이 성과는 다 이미 가져갔다. 여기서 더 만들 수 있는 성과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성과라고 내세울 거는 있잖아요. 탄도미사일 제거했다. 이란의 무기 생산 시설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파괴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 시설도 많이 파괴했다. 그리고 바세이지도 많이 파괴했다. 그리고 이란의 정권 교체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고 지도자를 암살함으로써 최소한 나는 시도는 해봤다. 어느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패를 했다. 그러나 인정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나는 시도를 했다. 잘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걸 이제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더 이상 여기서 전쟁을 하는 것은 결국 늪에 빠지는 것이다. 수렁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중단한다라고 내세울 거는 있어요. 다만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란이 과연 휴전 협정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협정 없이 그냥 미국이 떠나면 이란도 그냥 자연스럽게 전쟁을 중단할 것인지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이란은 계속 하겠다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원했던 일방적인 휴전도 어려워지죠. 이란은 계속 지금 걸프 국가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는데 미국만 우리 문제 아니니 그냥 떠나겠다 할 수는 없다.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인 휴전, 철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주일이 될지 아니면 10일이 될지 어쨌든 4주에서 6주간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이제 뭐 13일입니까? 14일밖에 안 됐습니다. 약간 이제 보름 지났어요. 그러면 아직 보름이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길죠. 유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다려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휴전으로 가는 중간에 어떤 중차대한 어떤 변수가 생긴다면 휴전으로 가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이 갑자기 이란에 미국의 항모를 공격했는데 많은 군인들이 죽는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대형 사건이 터진다든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런 대형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출구 전략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걱정되는 건 맞죠. 걱정되는 건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그리고 중간 선거도 있죠. 그 다음에 3월 말에 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도 있죠. 여러 가지 줄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화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중에 그런 것을 치른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 돈 쓰기 싫어하고 무기 팔기 좋아하는 트럼프가 돈 많이 드는 전쟁을 그렇게 오래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란 국민들은 물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계시겠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지만 일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이란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반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혁명 수비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혁명 수비대를 좀 제거 좀 해달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빨리 민주화되거나 아니면 정권이 교체돼서 지금과 같은 정권이 아닌 새로운 정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라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의 지금 이 전쟁에 대한 반응은 나뉠 수 있겠죠. 정권을 지지하는 이란 국민들 당연히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침략 전쟁이라고 얘기할 것이지만 반정부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드디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뭐냐면 3만 명이나 자국민을 죽인 이 정권을 국제사회는 나몰라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란뿐만 아니잖아요. 미얀마는 안 그래요? 또 다른 모든 전쟁에서 사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관여되지 않은 국가들은 사실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 관례가 되어 왔는데 제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지점은 과연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긁고 부스럼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란 같은 국가가 만약에 정권이 붕괴되고 중앙 집권 체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란 내부에 있는 소수민족들 간에 내전이 나면 발칸처럼 될 수 있고 시리아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동 전체가 그럼 어려워지는데 그것보다는 독재 정권을 독재 정권이지만은 그 필요악으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야. 라는 문제가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탄도미사일 제거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탄도미사일 제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순항미사일 제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드론 제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핵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원히 제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영원히 제거하려면 이거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탄도미사일 만들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다 없앨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핵시설도 마찬가지예요. 핵시설을 아무리 망가뜨리면 뭐합니까? 이미 이란 내 핵과학자가 4천 명이 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기술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 머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능력도 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그런 해결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간이 지나면 탄도미사일 또 만들 거고요. 다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해법은 대화밖에 없다는 거죠. 협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란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그 협상에 또 딜레마가 있죠. 과연 이란의 말을 어떻게 100%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예.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이유는 이란의 말을 믿지 않아요. 핵물질을 계속 가지고 있고 3.67% 이하로 농축을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란이 60% 이상 우란 농축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냐고. 안 한다는 보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번 전쟁의 기저에는 깔려 있다. 서로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협상도 어렵게 하고 결국 최악의 경우 이렇게 전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바마보다는 훨씬 핵 합의 조건이 까다로워졌죠. 까다로워졌지만 이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엄격해진 조건을 맞춰만 줄 수 있다면 합의가 될 텐데 이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라늄 농축 가지고만 문제를 협상을 했다면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대리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이란의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대리 조직 지원 중단을 하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란으로서는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거의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거를 지금 탄도미사일을 만들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비축량을 줄이라는 거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비축량이 많아지면 이스라엘이 가장 위험하니까. 그다음에 뭐 사거리를 줄여라. 이런 요구를 한다면 이란이 사실상 그걸 받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또 내놔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는 최대치를 또 원하는 거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어차피. 그러니까 이란을 아주 꽁꽁 묶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두 개가 부딪히다 보니 핵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핵은 무조건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이란 입장에선 자기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서 압도적인 군사적 열세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모하마르 가다피 리비아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지만 2011년 아랍의 봄이 터졌을 때
반정부 시위대와 가다피 대통령의 정부군과 전쟁이 났을 때 나토나 미국 국가들은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가다피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반군을 도와줬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가다피는 피신했다가 객사를 하게 됩니다. 반군에 잡혀서. 그런 사례를 봐왔잖아요. 이라크, 사담 후세인. 2003년 미국이 침공해서 결국 사담 후세인을 사형시키지 않았습니까? 만약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됐을까요? 이라는 게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북한은 왜 그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나?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란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이란 역시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전쟁 이후에 오히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 이렇게 당했겠냐?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있는 강경파는 더더욱 이 전쟁이 끝난다면 최고 지도자 모자다바에게 우리도 더 이상 이제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핵무기를 가지는 것만이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전쟁 차태를 보면서 인생에 이런 질문 하나 좀 풀고 네.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질문. 우리는 왜 살까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방송 왜 나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도대체 방송을 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방송 나가서 돈 좀 주니까 가서 한다. 이름 얼굴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은 어쨌든 내가 거기서 공부를 했고 좀 오래 살았고 근데 이 상황을 지금 현재 상황을 봄에 있어서 나만의 어떤 깊이가 조금 있다면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가능하면 예측도 하고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겠죠.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우리나라가 무슨 부를 창출한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알 수 있게끔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의 기능은 뭘까? 이 사회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삶이 왜일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이 귀한 것들을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